자, 반갑습니다. 물류관리사 기본과정, 물류관리론을 맡은 변달수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네이버 포털 같은 데다 제 이름을 쳐보시면 제가 좀 까불거리고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바로 물류관리사 어떤 시험이라든가 목차 구성이라든가 학습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지금 파트 1 물류관리 일반부터 해서 파트 2 물류 시스템 구축, 그리고 파트 3 SCM과 녹색 물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일단 물류관리사 학습 방향부터 좀 봅시다. 이게 1과목이다 보니까 전체 과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강의를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1과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물류 관리론입니다.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들 알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OT를 겸해서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2과목은 화물운송론이에요. 자, 3과목은 국제물류론입니다. 국제, 적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하면 또 적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은 고쳐야 돼요. 제 수업 시간엔 적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4과목 보건화용론이에요. 5과목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 보통 뭐 많이 읽어요? 합격 후기 많이 읽죠? 거기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뭐죠? 5과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5과목이 합격한 선배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럼 공부 시간이 100이 있으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수험 일반 취준생이어서 시간이 좀 널널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는 대학생분들도 상당수 많으시겠죠. 절반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물류업체 현 재직자 또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워킹맘, 그리고 직장에 회식이 굉장히 많은 직장인, 되게 다양하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공부의 총량을 100으로 뒀을 때 과목별로 좀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노력이 100이라면 각각의 20, 20, 20, 20, 2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과목과 2과목과 4과목을 묶어서 얘 15, 15, 15, 한 45 정도만 해야 되고요. 3과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과목에 한 20을 줘야 돼요. 그럼 5과목에는 35나 줘야 돼요. 왜? 5과목이 어렵다고 우리 합격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5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과목과 2과목, 4과목에서는 힘을 좀 빼줘야 돼요. 무슨 힘을 빼느냐? 빨리 진도 나가고 중요한 것만 타다다다닥 체크해가지고 진도 빨리 나간 다음에 5과목으로 향해야 됩니다. 얘가 물류관리사 시험에 당락을 좌우해요. 그렇죠. 단일 과목에 제가 15 정도를 베팅을 했는데 얘는 2배가 넘잖아요. 실제로도 얘는 단일 과목에 예를 들어 1과목에 2배 이상의 공수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의 어떤 힘의 분배는 1과목 15, 2과목 15, 3과목 20, 4과목 15, 5과목 35. 이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 1과목부터 힘 빡 줘가지고 겁나게 복습하고 겁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1, 2, 3, 4과목 조금 빠른 템포로 진도 나간 다음에 5과목을 빨리 맞닥뜨리고 전체를 한번 아우른 상태에서 내가 복습하고 문제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방향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1과목부터 5과목까지. 그리고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가 나가요. 그리고 이 PPT는 기본 교재에서 발췌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PPT를 구성을 했어요. 물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기본서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저는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에 대해서 최소 16년, 많게는 18년간의 기출문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18년간 진짜 있습니까? 머리 한번 회부해 봅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16년, 18년간의 오지선다를 싹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각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렇게 문장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것들을 기본서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선택과 집중.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과거에 수학의 정석 책이 있으면 앞에 20페이지 뭐 지수와 로그만 빼곡하죠. 뒤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부터는 어때? 완전 그냥 백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기본서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기본서의 내용은 이렇게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뜨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요 순서대로 나가되 이것들에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접목시켜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다 다루지는 못해요. 제가 다루지 않는 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 다루면 얼마나 좋아. 강의 시간 한 100시간 주고 그 학교 대학교 수업처럼 그 세워라 내어라 하늘천 따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하지만 실제로 좋진 않죠.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발췌해서 PPT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안 다룬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절대적으로 기출문제 빈도수에 달려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PPT를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혹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민하셔가지고 기본서에서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으면 굳이 PPT를 출력 안 하시고 그냥 기본서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기본서 순서대로 제가 나가니까. 되겠죠? 자, 됐고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학습 방향이나 어떤 과목별 그 분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고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의 듣고 오늘 그 강의 분량에 대해서 복습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되겠죠? 그렇게 한 과목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이 지금 저랑 1과목 하고 있죠? 1과목 끝나고 1과목 끝날 때 종강 때쯤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물으실 거잖아요. 1과목 제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강의 듣고 복습해왔습니다.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스포일러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라도 잘 하시면 돼요. 너무 힘주지 말고.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힘주지 마세요. 모든 일이 초반에는 딱 치고 나가다가 막판에 꺾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힘을 초반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앞에 쓸데없는데 너무 힘줘서 강조하고 복습하고 읽고 크게 독서실에서 읽다가 쫓겨나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균일하게 힘주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루틴화 해가지고 50분짜리 강의 하나 듣고 내일 한강 복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쌓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힘 좀 빼시고. 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목차입니다. 뭐 공부 방향이라든가 어떤 분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1과목 이 물류관리론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을 전부 다 장별로 프리뷰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디에 별표를 하시냐 챕터 1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물류 원론적인 내용, 물류의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물류의 기능, 영역적 분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빈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우리가 1과목을 잘 공부해야 뭐가 편하냐면 2과목, 3과목, 4과목이 편해요. 우리가 배우는 1과목은 전체를 좀 프리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과목 특성상. 물류관리론. 여기서 좀 화물운송에 집중되는 게 2과목 화물운송론으로 빠지고요. 국제물류에 대한 부분은 3과목으로 빠지고 보관하역에 대한 부분은 4과목으로 빠져요. 5과목은 아예 별개로 움직이고요. 법령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1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2, 3, 4과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예습의 효과도 있어요. 막 겹치거든요. 서로 내용들이. 그러니까 1과목 제대로 해두시면 3과목, 4과목, 2과목 할 때 나 이거 했던 건데? 나 이거 개념체계에서 배웠던 건데? 쉽게 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 1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 표준화와 합리화적인 부분, 물류 비용, 물류 회계적인 부분. 회계라고 해가지고 뭐 차변, 대변해서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객 서비스와 품질 관리, 그리고 물류의 좀 상위
있는 개념인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물류관리 일반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챕터 4번에 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정보 시스템, 물류의 각 하부 기능들에 대해서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장단점 무엇인가, 물류 조직과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 3PL, 우리 맨날 외주 물류, 3PL, 4PL 이런 단어 일상생활에서 좀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또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혹시 경영학 쪽을 수업을 들으신 분이 또 물류관리사 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SCM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어떻게 또 접목이 되는가, 그런 부분, 공급망 관리, 그래서 챕터 8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리고 챕터 9, 물류 포장과 녹색물류, 이렇게 해서 한 과목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별로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하나의 장별로 주요 꼭지별로 개념 찢어가지고 예쁘게 좀 싸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드시고 강의 끝날 때마다 복습하고, 강의 끝날 때마다 복습하고, 혹은 강의를 오늘 4강 들었어요. 그럼 4강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 과정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 좀 빼고 개념별로 차근차근 좀 들어갑니다. 자, 챕터 1장 물류 원론이에요. 자, 물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꼭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셔라 하는 말들은 기출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기출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강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은 출제자가 조금 덜 신경을 쓰는 부분이더라 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혹시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들은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난이도가 좀 쉬우면서 기출도 잘 안 되어 왔다라는 부분은 안 할 겁니다. 물론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선생님이 기출이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뭐가 나올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안다면 이거 강의 10시간, 20시간 할 필요 없죠? 한 3분이면 되죠, 강의가. 그죠? 자, 다 모이세요. 자, 1과목. 자, 받아 적으세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 제가 돗자리를 깔지 못하니 최대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범위를 좀 넓혀서 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2개나 3개 정도 틀리는 겁니다. 물류관리로는 100점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부분부터 우리가 확정을 짓고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류의 정의, 괄호 1번 물적 유통입니다. 자, 상품의 흐름, 판매의 일부, 개별 기능으로서의 물류, 부분 최적화라는 개념을 끌고 있는데, 첫 번째 상품의 흐름입니다. 물적 유통은. 자, 한자어 물류는 물적 유통의 약어이며, 자, 물적 유통에 좀 밑줄을 쳐보세요. 물적 유통, 약어이며, 상품의 흐름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물류와 대비되는 상류는 상중 유통의 약어이며, 상품 소유권의 흐름을 의미한다. 우리가 물류가 상위 개념인가요? 유통이 상위 개념인가요? 사실 시험 난이도로는 물류관리사가 어려워요? 유통관리사가 어려워요? 물류관리사가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물류가 더 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유통이 더 위의 개념이고, 유통은 좀 편하게 구분을 해보면 상중 유통과, 적지 마세요. 제가 적으라고 하는 개념만 적으면 됩니다. 상중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상적 유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유권의 흐름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로, 실무적인 회사로 들어가 보면 영업팀이라든가 마케팅팀에서 주로 핸들링을 하는 게 바로 상적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적 유통은 뭐예요? 물자의 흐름이에요. 물자의 흐름. 그러니까 상적 유통은 대금을 결제하면 그 물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금 결제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소유권의 흐름이고, 주로 영업팀, 마케팅팀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물적 유통은 물자의 흐름이에요. 물적 흐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류팀,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은 물류와 대비되는 상류, 이 표현 이제 이해되시죠? 물류와 대비되는 상류는 상중 유통의 약어이며 상품 소유권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류는 상류가 아니라
물품의 흐름인 즉 상품의 흐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자, 판매 일부. 물적 유통은 물류를 판매의 일부로서 간주합니다. 자, 지금 괄호 1번은 물적 유통이라고 나와 있고 괄호 2번은 로지스틱스, 괄호 3번은 공급망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면 지금 괄호 1번 물적 유통에서 개념이 어떻게 계속 진화를 해왔냐면 로지스틱스에서 공급망 관리인 SCM으로 발전해왔어요. 현대 물류가. 그러니까 물적 유통은 지금 보고 있는 괄호 1번 물적 유통은 되게 좁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류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로지스틱스로 넘어가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좁은 범위에서 물류를 되게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식으로 바꿉니다. 개념을. SCM으로 가면 이 로지스틱스의 포괄에서 이제 외부자까지 껴가지고 공급망 관리라는 차원으로 넘어가요. 얘는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아예 큰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얘나 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와닿지 않지만 지금 배운 물중유통은 물류가 되게 좁은 범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로지스틱스나 SCM으로 갈수록 물류를 되게 넓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판매 일부입니다. 물중유통은 물류의 판매 일부로만 간주를 하는 거고요. 자, 3번 개별 기능으로서의 물류. 자, 물중유통은 물류를 판매 중에서도 제품을 소비자에게 운송하는 개별 기능 정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물류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좀 갖고 있어요. 물중유통 정도의 개념에서는. 자, 그리고 부분 최적화. 자, 물중유통은 물류를 개별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기능 단위의 부분 최적화를 중요하게 보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면 이제 전체 최적화. 물류의 각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은 되게 물중유통이란 좁은 범위로만 물류를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뭐 부분 최적화, 일부로만 간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전체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송 기능이라고 한다면 운송비 절감만을, 단순하게 비용 절감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적 유통인 거죠. 근데 이러한 물적 유통의 개념이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재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로지스틱스는. 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일부나 또는 뭐 개별 기능 정도, 그리고 부분의 기능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로지스틱스로 가니까 전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자, 1980년대 이후 물적 유통은 이제 로지스틱스로 발전했습니다. 약간 물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물류 개념의 역사. 자, 로지스틱스는 군사용어인 병참에서 유래. 밑줄. 로지스틱스는 군사용어인 병참에서 유래. 요 선지가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기출선지로 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출의 선지를 구성한다는 거죠. 자, 보급, 정비, 회수, 수송, 건설 등 전투를 제어하고 전투를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뜻하는 말이다. 사실 여담이지만 군사의 모든 어떤 학문의 발전이 군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군사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는 분야가 IT랑 정보보안, 적지 마세요. 정보보안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미사일 빵빵 쏘고 있으니까 레이저나 항공우주 이런 부분으로도 군사기술이 이제 레이저나 항공우주 산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뭐 확 크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병참이나 물류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가 어떤 산업이 시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통합된 기능. 앞에서는 개별적인 기능을 했었죠. 물적 유통에서는. 자, 통합된 기능. 군사용어 병참이 전투를 제어한 모든 기능이듯이 자, 밑줄. 로지스틱스는 물류를 단순한 개별 기능이 아닌 재화를 다루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활동 모두, 즉 통합된의 동그라미 하시고 기능으로 본다. 까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류가 점점 더 물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물적 유통보다는 로지스틱스가 조금 더 물류를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원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조달, 생산,
판매. 물정유통에서는 뭐 판매 일부 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는데 로지스틱스는 어때요? 그 전후에 조달, 생산, 판매, 유통, 소비, 폐기, 회수 등 재화를 다루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물류의 범주에 좀 넣자라는 게 로지스틱스를 관통하는 개념인 거죠. 자, 전체 최적화. 로지스틱스는 물적 유통에서 봤듯이 부분 최적화가 아닌 이제 전체 기업 내에 동그라미 하시고 기업 내 전체 최적화를 중요하게 본다.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부 관점에서만 좀 바라봤어요. 기업 내부 관점. 이건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울 SCM과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 뒤에서 배울 괄호 3번에 공급망 관리라는 SCM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와 기업 외부를 동시에 관리하거든요. 근데 로지스틱스는 그 한계가 물류의 어떤 범위를 확장한 건 맞지만 그 한계가 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좀 로지스틱스의 어떤 개념적인 한계입니다. 자, 4번 로지스틱스의 공식적인 의미. 자, 미국 물류관리협의회는 1991년 로지스틱스를 원자재, 완제품 및 정보를 원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계획, 실행, 통제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요것도 틀린 선지가 아닌 그냥 맞는 선지로 툭툭툭 들이밀어요. 네, 그 정도 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급망 관리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뭐 배웠어요? 물적, 유통. 그 다음 뭐예요? 로지스틱스로 발전했고. 그 다음 뭐예요? 아예 공급망 관리. 물적 유통 되게 좁은 범위로 해석했죠. 그리고 키워드가 뭐였어요? 부분적, 그리고 개별적. 이런 키워드를 끌고 있었고요. 로지스틱스는 어때요? 병참에서 유리했죠. 그 다음에 전체라는 기능. 그리고 통합적이라는 기능. 통합적이라는 표현. 다만 얘의 한계점은 뭐예요? 기업 내부에서만 신경 썼다. 근데 이게 공급망 관리를 가면서 기업 내외부를 동시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볼까요? 자, 기업 내부와 외부를 포괄합니다. 그죠? 외부를 포괄. 외부에다 동그라미. 자, 기업 내부로 한정되어 있던 물적 유통과 로지스틱스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기업 내외부를 포괄하는 이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포함한 우리를 주위를 둘러싼 그 모든 외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공급망에 대한 관리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간 연결이죠. 그러니까 기업 내부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연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영 확대, 제품별 분업이 아닌 공정별 분업의 확대, 소비자의 요구 다양화로 기업 외부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는 전체 유통 채널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로지스틱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의 개념, 개별적이 아니라 통합의 개념은 여전히 이 공급망 관리에서 따라오는 키워드가 되죠. 자, 기업 간 정보 공유.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 외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폐쇄적인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 채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공급망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 간 구매, 생산, 판매, 재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나 단독으로 잘했다고 해서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대는. 정보기술 고도화. 기업 간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망 관리를 촉진하게 되었다. ERP만 연결시키면 서로 ERP가 다 딸려옵니다, 요새는. 자, 그 정도. 지금까지 본 건 뭐였어요? 물적 유통의 개념, 로지스틱스의 개념, 그리고 공급망 관리, 즉 우리 뒤에서 좀 챕터로 배울 SCM, 즉 공급망 관리의 개념. 물리의 발전이 이렇게 3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 건 물리의 기능과 영역. 이거 별표 1개 해두시고요. 보통 별표가 들어가면 2년 중에 한 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여러분들 시험장 당일에 봤을 때 이 문장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류의 기본 기능이에요. 1번 장소 격차 조정. 물류는 운송 기능을 통해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 차이를 좁혀준다. 자, 운송 기능을 통해서 운송 동그라미. 우리 이제 뒤에서 물류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분류를 시킬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분류를 안 시켜서 와닿진 않겠지만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물류에는 운송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물류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류라고 해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게 바로 운송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연결을 시켜주죠. 그거 어렵게 표현하면 장소 격차를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물건을 대전까지 운송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를 통해 그 장소 격차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소 격차 조정에 장소와 운송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왜냐면 왜 연결했는지는 2번까지 하고 보시면, 자, 시간 격차 조정. 물류는 보관 기능의 보관 동그라미. 보관 기능을 통해서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달라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물류에는 보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고에 물건 넣어놓으면 그게 보관이고 그것도 물류인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3월 달이 됐어도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9월 달에 먹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달라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걸 바로 시간 격차를 조정해주는 기능이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물류는 보관 기능을 통해서 장소 격차를 조정한다. OX, X라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빈출돼요. 매우. 자, 3번 수량 불일치 조정. 생산 단위는 대량인데 엄청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소비 단위는 소비자 한계가 예를 들어 눈에 띄네 1000만 개를 만들어놨어. 눈에 띄네 먹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근데 소비자는 몇 개 사가? 한 12개 사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정해? 포장이라는 걸 통해서. 자, 포장 동그라미. 물류는 포장과 집화, 운송 기능을 통해서 그 차이를 조정하죠. 자, 수량 불일치는 주로 포장과 운송 기능을 통해서 수량 불일치를 조정합니다. 자, 가격 격차 조정. 자, 물류는 운송과 보관 기능을 통해. 자, 운송 동그라미, 보관 동그라미. 그래서 가격 격차는 운송과 보관 기능을 통해서 하죠.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발생할 때 가격 조정 역할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관 기능을 통해서 가격 격차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수요가 확 몰릴 때는 어떻게 해요? 확 금액이 비싸지죠. 그러면 보관되어 있던 재고를 어떻게 해? 확 풀어줘. 그러면 그 어떤 가격이 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왜 댐도 날이 엄청 가물어가지고 막 농작물이 안 자라. 그럼 어때요? 댐 풀어가지고 확 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품질 격차 조정. 자, 보관과 포장, 유통 가공 기능을 통해서 품질 격차를 조정합니다. 자,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보관 잘하고, 보관만 잘해서는 또 안 되죠. 포장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봉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방청 포장, 방수 포장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리고 뭐 안 상하게끔 뭐 이렇게 뭐 짜투리 잘라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유통 가공, 이런 보관, 포장, 유통 가공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갈 때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품질의 감가상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주방장이 만들었을 때 바로 받아서 먹는 게 낫지. 그걸 배달시키면 어때요? 조금씩 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포장을 잘하고 어떤 뭐 철가방에 잘 넣고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로 좀 뭐 어떻게 해야 안 분지 모르겠지만 불지 않는 걸만 조금씩 첨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그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품질 격차 조정입니다. 자, 6번 인적 격차 조정. 인적 격차 조정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 얘는 왜 그러냐면 생경하다는 표현 좀 뭔지 알아요? 좀 생경해. 좀 어색해 표현이. 그래서 더 잘 봐둬야 돼요.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인이 아닌 시장에서 물류는 운송과 포장을 통해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지관계를 유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해놨지만 어찌됐건 물류에는 인적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운송과 포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 됐고요. 자, 물류활동군 기능. 얘는 별표 2개 해두시고, 얘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지금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 물류의 각 기능 분류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1과목, 2과목, 4과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도 나오지만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자, 물류활동분기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운송이 있고요. 운송이 하나의 물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보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역이 있고요.
네 번째, 포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 가공이 있고요. 여섯 번째, 물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운송부터 볼게요. 운송을 보시면 제품이나 상품의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자, 낮은 장소 동그라미, 높은 장소 동그라미로 이동시켜 효용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이게 기출 선지로 어떤 선지가 있었냐면 제품이나 상품의 효용 가치가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운송이다. OX, X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저기 대관령 양떼목장 가면 라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라면 공장에 라면이 막 100개가 쌓여 있어요. 근데 대관령 양떼목장 위에 라면이 있을 때보다 제 식탁 위에 따끈한 라면 한 그릇이 있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효용이 큰 거죠. 내가 대관령 양떼목장 그 공장에 라면을 10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내 식탁에 오는 게 더 효용이 크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그 양떼목장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배송해주는 거. 그럼 그게 뭐야? 운송이지. 네. 그래서 운송은 어렵게 표현하면 효용 가치가 낮은 곳, 즉 양떼목장 위에 라면 공장에서부터 높은 장소, 즉 내 식탁 위에 밥숟가락 놓아진 곳에 이동시켜서 나에게 효용 가치를 높여주는 게 바로 운송이죠. 자, 그리고 운송의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물류 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송은 일반적으로 전체 물류 비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밑줄, 가장 큰 비중 밑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 보관, 하역, 유통가공, 정보 다양하게 기능이 있지만 물류에서 가장 큰 비중은 뭐예요? 운송이죠. 자, 니은 수송과 배송입니다. 자, 일단 뭐 어렵지만 읽어볼까요? 자, 물류 거점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수송과 일정 지역 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수송 동그라미, 배송 동그라미. 자, 뭐 물류 거점이라고 한다면 뭐 공장에서 물류 창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물류 거점 간의 이동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 참 이거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해볼게요. 아이고 벌써 하기 싫다, 그죠? 벌써 지금 30분밖에 안 했는데 물류관리사 괜히 시작했다 그러고 막 책 다시 환불한다 그러고 책 환불하려고 애초에 필기 안 했으니까 잘했다 그러고 이제 중구장태 올린다 그러고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운송은 자, 적지 마세요. 수송과 보통 배송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요, 보통. 근데 수송 같은 경우에는 거점 간의 이동이에요. 거점 간의 이동. 거점 간의 이동. 배송은 뭐 거점에서 소비자에게 이동, 소비자에게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류 창고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은 뭐예요? 수송이라고 봐야죠. 좀 대형화돼서 대형 차량으로 대형화해서 크게 이동하는 거죠. 수송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수들 있겠죠. 그럼 이 소비자에게 쩍쩍쩍쩍쩍쩍쩍 하는 건 뭐예요? 배송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택배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수송알림이 와요? 배송알림이 와요? 우린 소비자잖아, 택배 시킬 때. 그래서 택배로부터 배송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과 배송의 차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배송을 합치면 운송이에요. 그냥 운송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수배송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가끔 수송과 배송을 구분해서 의미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수송과 배송을 의미 차이를 안 두고 출제를 할 때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물류관리사 한 가지 팁이지만 물류관리사 시험은 법이 아니에요. 5과목 빼고는 뭐 3과목도 일부 협약이 있긴 하지만 1과목, 지금 배우고 있는 1과목과 2과 화물운송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난 그렇게 배웠는데 왜 기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것들도 은근히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영학 이론에서 파생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해서 약간 말투가 다르게 쓰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틀린 것을 고르면 돼요. 문제 안에서 가장 틀린 것. 그냥 틀린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가장 틀린 것을 고치는 게 바로 물류관리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문제의 맥락 속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수송에 대한 개념인데
왜 배송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답이 아니지? 그럼 분명히 다른 선지에서 더 틀린 게 있었을 거야. 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 거야,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류관리사 시험은 잘 들으세요. 확실하게 틀린 것을 골라내는 시험입니다. 선지들 간의 사이에서 가장 틀린 것을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디귿. 장소와 가격 차이 조정. 생산과 소비의 장소와 가격 차이 조정은 물론 운송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에도 동원한다. 그렇다네요. 자, 보관. 자, 제품이나 상품을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곳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활동이 바로 보관이고 얘도 물류의 하나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시간과 품질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죠. 제품이나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과 소비의 시간 및 품질 차이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보관을 함으로써 시기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고 3월 달에 만들었는데 9월 달에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보관을 잘하면 냉동식품 보관 잘하면 품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관, 즉 뭐 실질적인 물류 거점은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런 보관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시간과 품질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보관에는 고객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 메모하시고 앞으로 고객 서비스란 말이 과장 좀만 더 붙으면 100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적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고객 서비스는 물류에서 고객 서비스란 물류 범위 한정입니다. 물류에서 고객 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 재고가 있어야 고객 서비스가 만족되는 거예요. 난 지금 치킨 5마리를 지금 사가고 싶어. 근데 지금 치킨 3마리밖에 안 되는데 3마리밖에 닭이 없대. 그럼 어때요? 난 고객 서비스 완전 불만족이지. 난 지금 먹방 찍어야 되는데 5마리 가지고. 그죠?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고객 서비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 서비스가 있으려면 보관 기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5마리 사가는 놈도 있을 테니까 5개의 뭐 안전 재고, 안전하게 재고로 두는 걸 안전 재고를 하죠. 안전 재고를 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적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사실 고객 서비스를 올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재고를 많이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재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재고를 많이 비축해야 나 같은 치킨 이상하게 닭 5마리 사가는 놈들을 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닭 5마리를 둬야 되겠네? 창고에. 그럼 닭 5마리를 두면 그냥 둬요? 냉장고 켜놔야 되고 가끔가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즉 고객 서비스를 높이려면 안전재고라는 게 올라갑니다. 적지 마세요. 뒤에 다 배웁니다. 안전재고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재고가 올라가면 뒤에서 나와요.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올라가요. 재고 유지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물류의 총 비용 관점에서는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윤은 어떻게 나? 이윤을 수익이라고 보면 수익은 어떻게 돼? 수익은 뭐야? 이익은 어떻게 구해? 전체 어떤 수입에서 전체 지출을 빼주면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고객 서비스를 올려버리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신에 고객 서비스를 낮춰. 그냥 닭 1마리만 할래? 난 1마리만 팔래? 그럼 어때요? 안전재고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재고 유지 비용도 떨어져요. 그럼 비용도 떨어져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랑 총 비용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요. 고객 서비스를 올리려고 한다면 비용도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손해인 거지. 고객 서비스를 낮추려고 해보면 기분 좋게 비용도 낮아져. 다만 고객 서비스는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 상충적인 거죠. 뒤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설명한 건 보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하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운반 수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보관시설에서 화물을 운반, 입고, 분류, 출고하는 작업,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자,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 부수적인 작업 밑줄. 부수적인 작업을 총칭하는 물류 활동이다. 자, 하역은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어두세요. 부가가치 창출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효용가치가 낮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보관도 마찬가지로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걸 9월 달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이게 수급 동향에 따라서. 근데 하역은 싣고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싣고 내리는 것, 들고 내리는 것
아니 사람은 스쿼트를 하면 근육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제발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상력이 너무 과다하면 별로 안 좋아.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안 돼요. 하역은. 제가 왜 이걸 쓰라고 했냐면 이 어구가 하역을 설명할 때 출제자들이 좋아합니다. 하역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없다 라는 선지를 좋아해요. 지금 기본서에 없길래 제가 적어드렸어요. 기억, 운송과 보관의 연결고리가 되고요. 그죠? 운송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운송을 하려고 하면 차에다, 예를 들어 차로 가면은 차에다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실는 것도 뭐야? 운반하고 입구하고 싣고 내리는 거 뭐야? 다 하역이 필요한 거죠. 보관의 연결고리. 그럼 운송에서 여기까지 갔어. 그럼 창고가 여기 있어. 그럼 보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트럭에서 내려야 되겠죠? 이것도 하역이잖아. 그래서 하역은 운송 사이사이에, 보관 사이사이에, 물류 기능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니은 제품이나 상품 취급행위 전체고요. 디귿, 기계와 자동화의 대상입니다. 밑줄. 자, 물류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계와 자동화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계화와 자동화 또는 생력화, 성력화 이런 표현 쓰기로 하는데 무시하시고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장 요구되는 영역은 운송이다. OX, X라는 거죠. 왜? 운송은 이미 자율주행차. 그리고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장 요구되는 영역은 보관이다. 보관 전자동 창고도 많습니다. 입출고 자동으로 하고요. 스태커 크레인으로 입출고 동시에 하고 그래요. 근데 하역은 어때? 아직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공간의 한계, 설비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장 요구되는 물류의 영역은 어디다? 운송도 아니고 보관도 아니고 하역이다. 자, 포장입니다. 자,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자, 생산의 마지막이자 판매 분류의 시작 밑줄. 생산이 끝나면 포장이 시작되죠. 생산도 안 끝났는데 포장하는 경우는 없잖아. 돈가스 아직 다 튀기질 않았는데 포장부터 하면 돈가스 어디다 집어넣어? 그죠? 생산의 마지막이자 이제 이 포장한 다음에 판매가 시작되는 거죠. 요 문구를 좋아합니다. 자, 포장의 종류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장 파트에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디귿, 품질 격차 조정.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이나 상품의 품질을 유지해준다. 요거는 옆에다가 CF 이렇게 하시고 참조하라는 뜻이에요. 뒤에 우리가 공업 포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럼 그때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한 14시간 후에 볼 겁니다. 14시간, 15시간 포장 파트에서 공업 포장. 네, 그리고 표준화 모듈화의 대상, 표준화 모듈화를 위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적재 효율을 높이는데 공헌한다. 표준화라는 개념 챕터 2에서 바로 볼 거니까 포장에는 무언가 표준화를 하고 모듈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물류를 합리화한다는 뜻이에요. 적지 마세요. 그냥 듣고 있어요.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합리화의 목적은 물류의 총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류의 총비용이 절감되면 기업의 이윤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은 표준화와 모듈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포장하는 게 낫잖아요. 만약에 이런 포장이 있고 이런 포장이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핸들링 하냐고. 그죠?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 싸워서 이렇게 랩핑한 다음에 팔레트 실어가지고 지게차에 떨어서 한 번에 딱딱딱딱딱 일관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그죠? 그래서 포장은 표준화와 모듈화 시키는 게 가장 적절하다. 자, 유통가공, 제품이나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순가공, 재포장, 조립절단 등의 물류 활동을 말한다. 물류라고 해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건 아니에요. 물류는 딱 뭔가 물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통가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가공 정도나 다시 포장을 다시 하거나 포장을 구분하거나 포장을 합병하거나 또는 조립하거나 단순 조립하거나 단순 절단 등의 물류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통가공이라고 하고 이 유통가공도 물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유통가공은 제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세요. 제조는 뭐냐면 생산의 영역이에요.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생산의 영역.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달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제조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물류에서 말하는 건 이런 제조가 아니라 단순한 유통가공. 완제품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간단하게 뭔가 재포장하고 조립하고 절단하는 것 정도는 물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조를 위해 공장에서 부품을 가공하는 행위는 뭐예요? 이게 제조잖아. 생산이잖아. 이건 물류가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제품을 단순하게 묶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정도가 우리가 물류에서 보는 유통가공이라는 겁니다. 재포장행위의 예시 이렇게 있고요. 그냥 훑어보시면 되고, 물류정보. 운송, 보관, 포장하역 기능을 물류활동과 관련 정보로 연결함으로써 전체 물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줍니다. 주요 물류정보로는 입고 예정 정보, 입고 정보, 수주 및 발주 정보, 재고 정보, 출고 정보, 각종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얘는 물류 정보는 왜 물류의 범위냐면 얘네들이 이 전체 물류의 기능들 있죠. 앞에서 배웠던 운송의 기능, 보관의 기능, 포장의 기능, 하역의 기능, 방금 본 것들, 그리고 뭐 유통 가공의 기능,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전체 물류 최적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 정보 또한, 정보라는 것도 또한 물류의 영역이라는 거죠. 물류 정보는 물류의 영역이 아니다. OX, X라는 겁니다. 자, 물류의 영역은 좀 쉬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